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전쟁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전쟁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전쟁과 경제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나름 이제 스토리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1453년에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대항해 시대가 열린 바로 그 기점인 거죠. 이 해가 뭐냐면 로마의 마지막 영토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된 해입니다. 지금은 그걸 우리는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도시로 부르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콘스탄티노플이었는데 여기가 로마 제국의 마지막 영토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스만 제국, 현재의 터키가 되어 있는 그 세력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을 시키게 되죠. 그러면서 로마는 실질적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물론 이 게르만 지역, 독일 지역에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은 명목적인 것이고 로마의 세력이 완전히 끝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로마가 끝난 정치적 사건이 아니고 이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졌어요. 왜냐하면 실크로드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중국의 도자기라든가 또 인도, 이 서아시아 지역의 수많은 향료들, 또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향료들이 나잖아요. 그 향신료들이 실크로드를 타고 쭉 이제 유럽 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거기에 집산지가 되는 게 어디였냐면 그게 콘스탄티노플이었던 겁니다. 거기에 그 물건들이 다 모이면 그 물건들을 베니스의 상인이라든가 또는 그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수많은 도시국가들이 있잖아요. 그 제누아의 상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배로 실어서 이걸 유럽 전역에다가 유통을 시키는 그런 무역로가 형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차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이제 콘스탄티노플을 아랍 세력이 장악을 하고 나니까 유럽 사람들로서는 그걸 극복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거죠. 자, 이럴 때 새로운 발상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포르투갈의 엔리케 황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400년대 초반, 그러니까 왕자가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항해술에 굉장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항해 학교 같은 것도 만들죠. 그래서 뭐 베니스의 상인, 또 제누아 상인, 이런 그 상인들이 다 이게 백군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중에 항해 잘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항해 학교를 만들고 그래서 포르투갈에서 본격적으로 백군들을, 선원들을 길러내고 또 배를 개조하고 하는 이 조선업도 만들고 해서 이제 해양 강국으로 발돋움을 하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콘스탄티노플이 함락이 되면서 실크로드가 차단이 되니까 여기서 새로운 발상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그럴 거 뭐 있냐? 육로로 꼭 가야 되느냐? 해상 루트를 뚫자. 배를 타고 아시아로 가자라고 하는 발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아프리카 해안을 타고 쭉 내려가죠. 근데 아프리카 해안이 워낙 길다가 보니까 이게 정말 끝이 있긴 있는 거야. 굉장히 거기서 많은 노력을 소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1493년에 바스코다가마라고 하는 사람이 희망봉을 돌아서 아시아로 가는 루트를 드디어 개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시아에서의 패권을 포르투갈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른 발상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예요. 이 사람은 제노아 상인입니다. 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꼭 저렇게 동쪽으로 가야 돼? 지구는 둥글다는데 그러면 서쪽으로 가더라도 얼마든지 삥 돌아서 아시아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인도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완전히 엉뚱한 발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왕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시큰둥하게 들었는데 스페인 여왕이 그래? 그럼 한번 해봐 하고 돈을 대준 거죠. 그걸로 선단을 꾸려서 서쪽으로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석 달 후에 어떤 섬에 도착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 섬에는 벌거벗은 동양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메리카 인디안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인 겁니다. 지금은 서인도 제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콜럼버스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도 자기가 인도를 발견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다 인도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인디안이라고 하는 말이 인도 사람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기회가 돼서 스페인은 이 신대륙으로 진출을 하게 되죠. 근데 신대륙 북쪽은요, 서인도제도 그 북쪽은 이거는 거의 불모지 같은 땅이었고요. 너무 춥고 그래서 정말 황금의 땅은 어디였냐면 다 중남미 남쪽이었어요. 그래서 스페인은 이 멕시코 쪽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남쪽 칠레라든가 아르헨티나라든가 지금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볼리비아 이쪽을 다 점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를 다 식민지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포르투갈은 아시아를 다 식민지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근데 포르투갈의 전략은 도시를 장악하는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무역로를 장악하는 전략이었거든요. 그래서 큰 땅을 점령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자기들은 실속을 차리겠다. 그래서 마카오 같은 데가 아직도 그 포르투갈의 그 색채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동양을 장악을 한 거죠. 자, 그런데 포르투갈이든 스페인이든 간에 두 나라는 사실은 좀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 무역 때문에 또는 중남미에서 은광이 개발이 됐고 거기서 수많은 은들이 유럽으로 스며들게 되거든요. 그 은 때문에 망하는 케이스가 됐어요. 왜냐하면 은이 넘쳐나다가 보니까 그게 다 돈 아닙니까? 화폐예요. 은화가 넘쳐나가다가 보니까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근데 스페인은 스스로 뭐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포르투갈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물건을 대줬던 나라가 어디냐면 그게 프랑스예요. 이게 스페인으로 은이 넘쳐나니까 그게 프랑스가 이제 번영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는 과정을 거치면서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서서히 몰락을 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해상 패권을 쥐게 되었던 나라가 네덜란드, 뒤이어서 잉글랜드가 해상 패권을 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는 굉장히 중요한 세력이 잉글랜드와 프랑스가 이제 중요한 세력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해상 패권은 잉글랜드가 쥐고 있었어요. 육지에서는 프랑스가 가장 강력했죠.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신대륙에 가서 충돌을 한 거예요. 그래서 1750년대에 프랑스와 잉글랜드가 신대륙을 두고 서로 전쟁을 치르게 됐어요. 그리고 그 패권을 영국이 쥐게 되죠. 영국이 그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그것을 프렌치 인디안 워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거기에서 영국이 이기게 되고 잉글랜드가 신대륙에 특히 북아메리카 지역의 패권을 장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미 잉글랜드 사람들이 보스턴이라든가 필라델피아라든가 하는 이쪽 지역에 가서 이제 정착촌을 형성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영국 식민지였는데 프랑스하고 그 패권을 다투다가 영국이 이 신대륙에서의 패권을 쥐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영국은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영국 왕실은 큰 짐을 떠안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엄청난 전쟁 비용 그것 때문에 빚을 안게 된 거죠. 그래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럼 세금을 매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 세금을 이 신대륙에 있는 아메리카 식민지 사람들에게 세금을 엄청나게 매긴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식민지 사람들이 반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나한테 그 세금을 매기느냐? 그러면서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프랑스가 그 독립전쟁에 또 식민지 사람들에게 돈을 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신 싸워달라고 돈을 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 식민지가 독립을 하잖아요. 그게 지금 미국으로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를 하다가 보니까 거기 식민지 독립전쟁에 돈을 프랑스가 대줬거든요. 그렇게 대다가 보니까 프랑스 왕실이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프랑스에서 이제 세금을 많이 거둘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반발을 해서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 게 터지게 됩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터지고 그 대혁명의 결과는 뭐냐면 왕정의 폐지였어요. 왕정이 거기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왕정이라는 게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시민들이 모여서 스스로 알아서 통치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신대륙에서도 그렇게 됐고 프랑스에서도 그렇게 된 거죠. 이거는 유럽 전역에 그 당시에 계몽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하게 된 겁니다. 그 프랑스에서 실제로 그런 새로운 체제가 등장을 하니까 유럽 전역에 사람들이 정말 그야말로 열광을 하게 된 것이죠. 야, 저런 체제를 우리한테도 들여와야겠다. 우리도 왕정을 다 뒤집어 엎자. 라고 해서 왜 여러분 그 베토벤 교향곡에 보면 영웅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영웅이 뭐냐면 나폴레옹을 기리는 그런 거거든요. 나폴레옹을 찬양하는 그런 교향곡입니다. 그때 그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 프랑스에서 난 그 대혁명, 그러니까 그 공화정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시스템을 유럽 전역으로 퍼뜨리는 전도사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폴레옹이. 그거를 무력을 통해서 왕정을 다 무너뜨리자고 한 것이고, 그렇게 나폴레옹이 쳐들어가니까 유럽 전역의 지식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나폴레옹을 환영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왕족들은 거기에 저항을 했던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나폴레옹 전쟁이라고 하는 게 터지는데요. 그 당시에
이 대륙 바깥에 있는 강력한 국가가 바로 영국, 잉글랜드 아니었어요. 나폴레옹에게는 잉글랜드도 무너뜨려야 되는 대상인 거죠. 그래서 대륙 봉쇄령이라고 하는 걸 내립니다. 영국은 어떻게 먹고 살았냐면 무역으로 먹고 살았는 나라였거든요. 원래부터도 해상 무역로를 장악해서 무역으로 먹고 살던 나라였는데 1776년 미국이 독립하던 해 또 조금 있다가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 무렵에 잉글랜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잉글랜드 국내에서 제임스 와트라고 하는 사람이 증기기관을 상업화하는 데 성공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증기기관을 발명한 사람이 제임스 와트는 아니에요. 뉴커먼이라고 하는 사람, 그 이전부터도 여러 형태의 증기기관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제임스 와트가 그것을 개량을 해서 열 효율을 상당히 높였고요. 그걸 가지고 영국 의회로부터 특허를 받았어요. 그리고 매튜 볼튼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큰 자본가하고 서로 동업을 해서 볼튼 앤 와트 컴퍼니라고 하는 증기기관 생산 기업을 창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업화하는 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영국, 잉글랜드 전역에 증기기관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의 공장들, 면직물 공장이라든가 또 영국의 탄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이전에는 물레방아라든가 또는 말이 끄는 그 동력에 의해서 돌아가던 그 형편없는 그런 공장들이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돌아가기 시작했던 거고 영국의 생산력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영국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모직물이라든가 면직물이라든가 또는 석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럽 전역에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또 신대륙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래서 영국이 생산해내는 그 물건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지금 마치 중국제가 없으면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뭐 그 정도는 훨씬 더 심했던 것이죠. 그런데 나폴레옹이 대륙 봉쇄령을 내린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메이드 인 잉글랜드 제품을 유럽 전역의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큰일이 난 겁니다. 프랑스는 그럭저럭 뭐 자기들이 그 봉쇄령의 주인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물건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대륙 봉쇄령을 어기는 나라들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첫 번째가 러시아였고 다른 나라들도 다 이제 프랑스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영국하고 가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의 그 엄청난 생산력, 그것이 유럽의 다른 나라들, 프랑스 이외의 나라들로 하여금 프랑스에 반기를 들게 만들었던 것이고, 그래서 영국과 러시아와 프러시아라고 하는 그다지 크지 않은 나라가 연합을 해서 1815년에 워털루라고 하는 데에서 나폴레옹 군과 접전을 벌이게 되고 거기서 승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나폴레옹 군대가 완전히 와해가 되고 나폴레옹은 엘바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고 하는, 그래서 이제 유럽의 패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영국은 해상의 패권뿐만이 아니고 육상에서의 패권까지도 다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비슷하게 또 강자가 되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가 되는 거예요. 왜? 승전국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1815년 이후에 세계의 질서를 팍스 브리테니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영국의 평화의 시대, 영국이 지배하는 시대. 그래서 누구도 영국에 덤빌 수 없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완벽하게 영국이 지배를 했던 것은 아니에요. 승전국이, 러시아도 승전국이 있잖아요. 러시아가 승전국이 되니까 러시아도 좀 힘을 좀 써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러시아도 좀 힘을 쓰려고 하는데 이 러시아는 다 북쪽에 갇혀 있잖아요. 이게 국경이 완전히 북쪽에서만 이제 영토가 형성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도 따뜻한 나라로 내려가고 싶은 욕망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팽창 정책을 펴는데요. 영국이 그 꼴을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좀 진출을 하려 그러면 영국이 곳곳에 가서 다 장막을 치는 겁니다. 벽을 둘러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어디냐면 바로 아프가니스탄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걸 밀고 내려오려 그러니까 인도를 장악하고 있던 영국이 그 위로 올라가면서 아프가니스탄 거기다가 이 국경선을 치게 된 거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남북으로 나뉘게 되고요. 그게 지금까지도 아프가니스탄 이쪽 지역의 분쟁의 불씨로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이 동쪽은 또 어떻게 했어요? 동쪽에서는 보면 청나라가 실질적으로 무너진 상태가 되었잖아요. 여기도 이제 권력 힘의 공백 상태가
나왔는데 뭐 여기도 아편 전쟁 이후에 실질적으로 영국이 패권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홍콩을 식민지로 삼고 뭐 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러시아도 거기를 내려오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부딪히는 것은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가 메이지 유신 이후에 막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게 됐잖아요. 그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좀 부딪힐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 보니까 영국이 저 일본을 밀어주면 되겠구나 해서 영국이 일본을 밀게 됩니다. 일본을 지원하게 되죠. 그러니까 영국의 지원을 받은 일본이 러시아하고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게 러일 전쟁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러시아가 러일 전쟁에서 패하게 되자 러시아 안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을 했겠어요? 황제의 권위가 추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 러시아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부 황제 별것도 아니네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고, 그 러시아의 신흥 노동자 계급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덤비게 되는 거고, 그런 심리 상태를 잘 꿰뚫어보고 그들을 잘 조직했던 인물이 바로 레닌이었던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하는 걸로 쭉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련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팍스 브리타니카였던 거예요. 영국에 덤빌 나라가 없는 상태.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조용히 대륙에서 힘을 키우고 있는 세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게르만, 저먼인 겁니다. 여러분, 이 유럽 여행을 가다 보면 독일 밖에도 독일어를 쓰는 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독일 밑으로 내려오면 오스트리아 지방이라든가 또 이탈리아 북부 이런 데 독일어 쓰는 데들이 많고요. 또 프랑스도 이 동쪽 알사스 로렌 지방, 그쪽 지방을 보면 거기에 독일어 지명을 갖고 있는 도시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르만 사람들이 아주 넓은 지역에 퍼져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라가 한 나라는 아니었던 겁니다. 수많은 제후국들로 쪼개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게 각자 나라이기 때문에 서로 관세를 매기고 그래서 조각조각 나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명목상으로는 거기가 신성 로마 제국, Holy Roman Empire라고 해서 황제도 있고 그랬지만 그냥 이름만 그렇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수많은 제후, 그래서 공작이니 백작이니 뭐 남작이니 이런 사람들이 자기 영토를 다스리고 있던, 그러니까 수많은 조각조각 난 그런 것들의 뭐 일종의 연합체라고 볼 수도 없고, 아무튼 독일말을 같이 쓰는 사람, 언어가 같이 통하는 지역이다, 이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1815년 워털루 전투 때 참전한 나라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그 프러시아라고 하는 나라였잖아요. 이 프러시아라는 나라가 이 제후국들 중에서 제일 강했던 나라예요. 이 프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군대가 나라를 갖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아주 신기한 나라죠. 보통은 왕이 군대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프러시아는 군대가 나라를 갖고 있는 그 이상한 형태, 그러니까 군국주의인 거죠. 나중에 이 형태가 바로 일본이 명치 유신 이후에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군대가 나라를 갖고 있는 형태. 그래서 왜 우리 나중에 보면 만주국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잖아요. 그 만주국은 사실은 일본이 세웠다기보다 관동군이 만들어 놓은 나라입니다. 이게 일종의 프러시아 같은 그런 나라인 것인데, 아무튼 그 프러시아가 게르만 지역에서는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1815년에 프러시아가 승전국이 되면서 굉장히 힘을 갖게 되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관세 동맹이라고 하는 걸 형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제후국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압력을 가해서, 야, 우리 서로 이렇게 싸우고 아웅다웅 하지 말자, 관세 다 철폐하자. 그래서 관세를 철폐해서, 그러니까 경제 자유지역 같은 것을 형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커지게 되잖아요. 시장이 커지다가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게 되느냐? 경제가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발전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1860년대 이후에는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 사람이 한편으로는 무력으로 또 한편으로는 외교의 능력을 발휘해서 이 전 지역을 통일을 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를 빼놓은 나머지 모든 지역을 통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독일 제국이 출범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독일 사람들은 제2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1제국은 신성 로마 제국을 제1제국이라고 부르고, 제2제국은 바로 비스마르크가 만들어 놓은 제국을 제2제국이라고 하고요. 제3제국은 나중에 히틀러가 제3제국을 표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독일 제국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 무렵 되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영국보다도 최소한 중화학공업 분야에서는 영국을 뛰어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일반 경공업에서는 뭐 그렇게 시원치 않았지만 이 중화학공업, 무기산업 여기에서는 영국을 뛰어넘는 나라가 이미 되어 있던 거죠.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 독일의 입장에서 보면 영국이라는 나라가 꼴사납지 않겠어요? 지가 뭔데 나도 얼마든지 저 영국을 뛰어넘어서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야욕을 품게 됐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1914년에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오스트리아 제국의 황태자가 세르비아 사람에게, 그러니까 세르비아 민족주의자이죠. 그 세르비아를 오스트리아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세르비아 독립 세력 중에 하나가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암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는 당연히 세르비아에 대해서 무력 침공을 선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러시아가 그 세르비아 편을 들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이 보다가 이거 러시아라든가 이 기존 세력들을 누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안 되네? 그러면서 오스트리아 편에 가서 이제 독일이 서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서 저러다가는 독일이 큰일 나겠는데 해가지고 러시아 편에 영국과 프랑스가 가서 가세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전 세계가 이제 세계대전 속으로 빠져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고 그야말로 이 유럽 전역이 다 편을 나눠서 그야말로 사생결단을 하는 엄청난 소모전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승자는 누가 되느냐? 승자는 영국 측이 되는 거죠. 독일이 패자가 됐어요. 그리고 독일은 패전국이 되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패전국은 배상금을 내야 되잖아요. 프랑스와 영국이 독일에게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물린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완전히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 배상금을 물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찍어냈고 그러다가 보니까 독일에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다 보면 독일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검색을 하시면 거기에 독일 돈 그 당시에 하다못해 벽난로에서 돈을 떼는 그런 사진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돈이 종이값, 장작값보다도 못해지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럴 정도로 독일이 피폐해진 거예요. 전쟁 배상금을 갚다가 보니까.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요, 그 패배를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그 패배를 납득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그런 심리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를 바둑바둑 갈게 된 거죠.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된 겁니다. 심리적으로. 그런 심리 상태를 매우 잘 파악한 사람이 바로 히틀러인 거예요. 히틀러가 독일 사람들의 마음을 잡게 되는 거죠. 나치당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독일 사람들의 힘을 규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패전 때문에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데하고 맺었던 조약 같은 걸 다 파기하고 그리고 전쟁 준비를 하게 되죠. 유대인들 다 죽여버립니다. 왜? 야, 독일 국민이 최고다. 독일 인종이 최고다. 그 아리안족이라고 하는 그 종족이 인간 중에는 최고의 인간들이고 나머지는 다 허접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다 멸종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 학살에 나서게 되고 주변 국가들을 이 무력으로 협박을 해가지고 장악을 하는 거죠. 오스트리아라든가 폴란드라든가 이런 데를 장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 침략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터지게 되는 거죠. 이때 이 무렵의 세계는 어떠했느냐? 바로 1930년대 대공황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나라들마다 다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엉망진창인 이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자유무역 때문이다 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거예요. 자본주의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타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나라들에서 자본주의가 원흉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게 사회주의가 퍼져나가는 그런 실마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탈리아에서도 그런 거고 일본에서도 그런 거고 소련에서도 그런 거고 다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독일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그 나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국가사회주의 당인 겁니다. 나치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그런 거예요. 또 파시즘도 일종의 사회주의를 표방을 하는 것이죠. 이탈리아에. 자, 이렇게 해서 그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한 축이 되어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잖아요. 또 다른 한 축에서는 뭐냐? 그 영국과 프랑스와 이런 나라들이 또 다른 한 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전쟁에 미국은 끼어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끼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 일본이 이 진주만을 폭격을 했잖아요. 전혀 선전포고도 없이 그냥 폭격을 했잖아요. 그야말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전쟁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던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전쟁에. 그러면서 미국이 그 당시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 대공황 때문에 공장들이 다 멈춰 서 있던 상황인 거예요. 수많은 실업자들이 나왔고 공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 기업들이 멈춰 선 거, 공장이 멈춰 서 있는 상태였는데 전쟁이 나니까 그 공장들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그 군수 공장으로 다 바뀐 거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커져 있던 그 미국의 공장들이 거기서 무기들을 제조해내기 시작했던 거고 그 무기로 일본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벌인 거고 또 거기서 생산된 그 엄청난 무기들을 소련에 대준 거고 미국이 소련에 무기를 대줬습니다. 그래서 그 소련은 독일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벌인 거고 또 그 무기를 가지고 영국과 프랑스의 동맹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대륙으로 연합군이 들어가서 독일을 서쪽에서는 연합군이 들어오고 동쪽에서는 소련이 들어오고 해서 독일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마는 거죠. 독일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게 됩니다. 그 이전에 이탈리아는 이미 패전을 했고 또 아시아에서는 미국의 폭격기가 원자탄을 가지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다가 원자탄을 투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2차 대전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그래서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의 패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미국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왜? 영국은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승전국이긴 했지만 미국의 위세가 워낙 거대했기 때문에 영국은 거기와 상대가 되지 않는 나라로 이제 밀려버린 거죠. 그러면서 세계의 패권 국가는 미국이 되는 겁니다. 서서히 팍스 아메리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시대의 씨앗이 거기서 뿌려지게 되는 겁니다. 1945년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이제 미국에게 적은 사라졌죠. 일본 망했지, 독일 망했지, 이탈리아 망했죠. 미국과 서방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게 덤비는 모든 나라들은 다 망해버린 거예요. 소련이 좀 걸리기는 했지만 소련도 2차 대전 때 다 같은 편이 돼서 연합군 같은 편이 돼서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소련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모든 거를 전쟁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갔습니다. 그래서 군대 나갔던 병사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또 군수산업화 되었던 모든 산업들은 다시 민수산업으로 바뀌고요. 그동안 만들어놨던 수많은 무기들 이런 것들도 다른 나라한테 다 넘겨주고 그러니까 원조해주고 팔고 이렇게 했어요. 물론 헐값으로 판 거죠. 자, 그래서 미국은 이제 그냥 평화의 나라로 되돌아가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남은 건 뭐냐? 자, 우리들끼리 협력을 해서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유무역 체제를 만들고자 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가트라고 하는 체제를 만들었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WTO 같은 것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이제 그동안에 너무 관세를 높였다. 사실상 이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이 자유무역을 통해서 번영을 했었거든요. 힘을 그걸로 이제 키워놨었는데 1930년대에 대공황을 맞이하면서 나라들마다 전부 관세를 다 올린 거예요. 왜? 국내 실업 문제를 해결한다고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다 막아버린 거죠. 미국이 먼저 시작을 했더니 다른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관세 장벽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2차 대전이 벌어졌잖아요. 전쟁이라고 하는 건 더욱더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들마다 철저하게 다 장벽을 쌓아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야,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 이제 세계가 평화로워졌으니까 다시 자유무역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이 가트 체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부분 나라들을 가입을 시키고 자, 이제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런 걸 한 거죠.
이걸 결제하려고 하면, 자유무역 결제를 하려고 하면 나라마다 돈이 다르면 다 문제가 되니까, 자, 이거를 이제 근본위제로 해서 우리 통일을 시키자. 그래서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하는 거를 만들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미국 달러와 금의 교환 비율을 1온스당 35달러로 딱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다른 나라들의 통화도 미국 달러와의 교환 비율을 딱 고정을 시켜 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제 거래가 쉽게 만들도록 하는 겁니다. 돈 계산이 아주 쉬워져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이런 체제를 관리할 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국제기구가. 그게 바로 IMF인 거예요. IMF를 또 창설을 한 거죠. 이 브레튼 우즈 체제, 근본위 체제를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어내고, 또 어려운 나라들, 형편이 어려운 신흥 독립 국가들을 위해서는 월드뱅크라고 하는 거를 또 만들고,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또 정치적으로는 UN,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전쟁을 하지 않도록 이런 시스템을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적이 없어졌고 우리끼리 사이좋게 살면 되는 거야 라고 이제 마음을 놓게 된 거죠. 그런데 궁금증이 있었어요. 왜 근데 소련은 가입을 안 하는 거지, 여기에? 왜 브레튼 우즈 체제, IMF에, 월드뱅크에 소련은 가입을 안 하는 거야?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저거 우리 친구인데? 그래서 이제 미국 행정부가 소련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다가 이제 그거를 문의를 한 겁니다. 소련은 왜 가입을 안 하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정보를 좀 보내봐라. 그랬더니 1946년에 조지 캐넌이라고 하는 소련 미국 대사관의 참사관으로 있던 사람이 장문의 논문을 보냅니다. 그걸 텔레그램으로 보내거든요. 요즘으로 따지면 인터넷 이메일이에요. 그런 걸로 이제 미국 행정부에다가 대통령한테 그걸 보내는 거죠. 그 핵심은 뭐냐면, 소련이라는 나라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평화로운 나라가 아니고 친구의 나라가 아니야. 소련의 존재 이유는 자본주의 국가들을 뒤집어 엎어서 그걸 사회주의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본주의를 또 기본적으로 매우 두려워하고 있고, 그래서 두 체제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소련에 대해서는 이렇게 포용 정책이 아니고 이거는 봉쇄로 갈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장문의 텔레그램을 보내게 되는 거죠. 조지 캐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럴듯하기도 하고 이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논란이 많았어요. 미국 내부에서. 정말 소련이라고 하는 게 친구야? 적이야? 그런데 사건이 터진 거죠. 무슨 사건이냐? 1949년에 중국 공산당이 중국 대륙을 점령을 하잖아요. 그 이전까지 미국의 동지는 바로 장개석이 이끄는 중화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산당 몇 안 되는 그 공산당 세력이 이걸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래서 장개석의 중화민국은 대만 섬으로 다 쫓겨가 버린 거고, 대륙을 완전히 공산주의 세력이 장악을 했고, 그것은 바로 스탈린의 작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택동이 중국 공산당을 이끌긴 했지만 그 뒤에는 스탈린이 있었던 거예요. 스탈린이 모든 무기를 대주고 군사훈련도 시켜주고 다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소련이 그동안 생각해왔던 미국의 친구가 아닌 것 같네? 라고 하는 의심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고요. 결정적이었던 사건은 그 다음에 1950년 6월 25일 날 김일성이 또 군대를 끌고 내려와 남한을 침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남한이라고 하는 나라, 사우스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유엔이 만들어 놓은 나라인 거예요. 유엔이 만들어 놓은 나라를 스탈린이 뒤에서 조종을 하는 노스 코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침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구나. 소련은 믿을 수 없는 나라구나. 소련은 적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고요. 그러면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소련에 대한 봉쇄 전략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냉전, 콜드 워라고 하는 것의 시작인 겁니다. 왜 냉전이냐 그러면? 왜 핫 워가 아니고 왜 콜드 워냐? 핫 워는 2차 대전 같은 겁니다. 그냥 직접 무기를 들고 싸우는 건데 그거는 아니고 봉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전쟁인데 직접 대포를 쏘고 뭐 하는 그런 전쟁은 아닌 그런 상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게 이제 본격적인 냉전의 시작인 거죠. 그러면서 미국이 소련을 봉쇄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소련과 미국의 대결이 시작이 된 거고, 거기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또 상징적인 사건이 이 스푸트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먼저 지구 궤도에다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미국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던 겁니다. 아니, 미국이 기술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었는데 소련이 그걸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미국도 국가가 나서서, 연방정부가 나서서 우주 개발에 대한 투자를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나사, 미항공우주국이라고 하는 것의 창설이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이고, 그리고 1960년대가 가기 전에 1970년이 오기 이전에 인류 최초로 달에다가 사람을 착륙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미국이. 나사를 이제 창설을 하면서 그런 선언을 하게 되는 거고, 실제로 미국이 이제 그렇게 하죠. 1969년에 달 착륙을 하든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미소 냉전의 한 측면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미국으로서는 정말 존재의 위협을 느끼는 사건이 바로 쿠바의 공산화였던 겁니다. 쿠바는 미국으로서는 바로 자기 코앞에 있는 그 나라인 거고, 플로리다 제일 끝에 붙어 있는 게 쿠바 섬이잖아요. 그냥 미국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거기가. 식민지 비슷한 뭐 그런 존재였던 건데, 그 쿠바가 카스트로에 의해서 공산화가 된 거고, 그 카스트로는 소련하고 매우 가까워진 거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소련의 핵 미사일을 쿠바에다 갖다가 배치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핵 미사일을 싣고 소련 배가 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미국으로서는 이제 큰일이 난 거죠. 바로 자기 코앞에 바로 소련의 핵 미사일이 오게 생긴 거니까, 그렇게 하면 소련 너희에게 직접 핵 공격을 가하겠다고 위협을 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 케네디였는데, 그래서 그야말로 핵 전쟁의 직전까지 가게 되는데, 그때 소련의 서기장이 후르시초프였거든. 후르시초프가 결국은 굴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뱃머리를 이제 소련으로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쿠바의 핵 무장은 막을 수 있었지만, 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소련은 도저히 이건 같이 갈 수 없는 나라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전 국민적으로 확산이 되게 되고, 이게 우리 그 메카시 선풍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카시즘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빨갱이 선풍인 거죠. 그래서 미국 안에서 야, 저거 빨갱이야 라고 하면 그냥 매도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처음에는 그 메카시라고 하는 게 이거 그냥 그야말로 매도하는 거 아니야? 그냥 공산주의자라고 이렇게 또 반대가 많이 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드러난 사실들을 보면 실제로 미국 안에 소련의 첩자들이 정말 많았대요. 나중에 이제 그것이 다시 밝혀졌지요. 아무튼 이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군사비 지출을 엄청나게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소련은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련은 세계 모든 지역에서 자기 세력을 늘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 모든 지역을 다 봉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 같은 게 미국에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군사비 지출을 어마어마하게 늘리게 되고요. 전 세계 곳곳에다가 미군 기지를 다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군사비 지출이 전 세계 군비 지출의 절반을 넘어갈 정도, 미국이 쓰는 것만 거의 한 60% 정도까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1960년 정도가 되면 이 GDP로 따졌을 때 미국 GDP가 전 세계 GDP의 45%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정말 어마어마한 나라가 된 거예요. 경제력 면에서도. 그런데 그 GDP의 9%를 군사비에 썼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군사비에 쓴 것이죠.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의 절반 이상을 미국이 쓴 거고, 한 20%에서 30% 정도를 소련이 군사비로 썼고요. 그 나머지 나라들은 다 거기에 무임승차를 해갔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군사비 지출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그거 다 어디서 나온 돈이냐? 다 미국 돈이에요. 미국이 군사 원조 해준 걸 가지고 우리나라가 다 무장도 하고 이제 그랬던 거고, 그거는 유럽 국가들 마찬가지고, 일본도 다 미국의 그 군사비 지출에 무임승차 했던 거고, 그런 시절을 살아왔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 있었는데 그 미국에게 굉장히 걱정되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동남아시아였던 거죠. 동아시아를 보시면요. 자, 일본, 미국의 철저한 우방이죠. 남한, 미국의 철저한 우방이죠. 또 타이완이 맡고 있죠. 그런데 이 동남아시아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특별히
미국 편이라고 할 만한 나라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자, 그런데 이 베트남이 지금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였잖아요. 근데 프랑스가 물러나고 난 다음에, 프랑스가 물러난 것은 사실은 호치민의 공산주의 세력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공산주의와 독립 세력과 거의 뭐 같은 세력이었던 겁니다. 그게 프랑스와 독립전쟁을 해서 이겨서 프랑스가 물러난 거거든요. 그러면서 베트남이 독립을 했는데, 그런데 그게 남북으로 나뉜 거예요. 남쪽은 아직도 프랑스의 꼭두각시 세력 같은 그런 세력이 있던 거고, 북한의 호치민 세력은 독립적인 세력이었던 거고, 이런 거죠.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니까 저기는 공산주의 세력이네? 그러면 소련이 배후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게 된 것이고, 북베트남이 남베트남보다 분명히 강하고 베트남 인민들의 지지도 훨씬 강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저거 금방 공산화되겠는데, 그러고 나면 그 옆에 캄보디아며 뭐 버마며 이런 나라들 전부 그 일대가 다 공산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당연히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직접 개입을 하게 됩니다. 1964년에 통킹만 사건이라고 하는 걸 거치면서 직접 존슨 대통령 때 거기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군을 직접 파견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동남아시아 일대가 공산화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어땠어요? 다른 나라들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 왜 저러는 거야? 저 노이로제 아니야? 이런 입장,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하는데 다른 미국의 우방들은 나는 거기 같이 못 가겠어 라고 하는 입장을 대부분 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유엔에서도 일종의 왕따처럼 되어버린 거고요. 거기에 병력을 파견해주고 내가 도와줄게 하고 나선 나라가 몇 나라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월남에 이제 파병을 하게 된 거죠. 사실은 국제적으로 보면 조금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하지만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과정, 대한민국이 생존하는 데에는 굉장한 중요한 기회가 되었었던 것이고요. 그 덕분에 한국이 미국의 중요한 우방으로서 격상이 되었던 거고, 또 한국 기업들이 국제 비즈니스에 처음으로 진출을 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이고, 그러니까 한국 경제 발전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만은 국제적으로 본다면 좀 이상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게. 자, 그래서 월남전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됐거든요. 미국이 주도하는 월남전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하다가 보니까 지지부진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인민들의 입장에서는 미국 쟤 왜 저러는 거야? 왜 우리가 독립하겠다는데 왜 니들을 막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전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북쪽에 호치민 군대하고만 전쟁을 하면 뭐 그거는 승산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남쪽 베트남의 편이 되어서 싸우고 있는 건데, 남베트남 국민들, 인민들의 상당수가 왜 전쟁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고, 북베트남 편인 거고, 호치민 편인 겁니다. 그러니 이게 이상한 전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지지부진하고 그냥 돈만 들어가고 미군 병사들도 엄청 죽고, 거기다가 남쪽 베트남, 베트콩을 죽이려고, 남쪽의 공산분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건데 남쪽 그냥 선량한 시민들을 죽여야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국 내부가 문제가 된 겁니다. 미국 내부에서 도대체 이 전쟁을 왜 하느냐라고 하는 분위기가 막 번지기 시작했던 거죠. 특히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특히 캘리포니아 이쪽이 더 그랬습니다만은 버클리라든가 이런 이쪽에 학원가를 중심으로 해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반전 분위기들이 막 번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반전 분위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모든 걸 다 삐딱하게 가는 거죠. 모든 게 다 삐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하는 거는 모든 게 다 나쁜 거고, 기득권 세력이 하는 거는 모두가 다 나쁜 거고, 이런 분위기들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두드러지게 이제 퍼지기 시작한 분위기가 뭐냐면 머리 기르는 거예요. 장발. 그 전까지 남자들은 머리를 이렇게 단정하게 깎는 게 당연한 남자들의 의무, 그게 뭐 당연히 하는 매너인데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머리 길게 기르고 여잔지 남잔지 알 수가 없고, 수염 기르지, 거기다가 안 씻어요. 씻지도 않아. 히피예요. 씻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남녀 구별도 없어요. 그냥 섞여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맨정신으로 살지도 않아.
그래서 음악도 엉망진창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뭐 헤비메탈도 나오지, 포크송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지, 반전가요들이 이제 거기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제가 몰랐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한 음악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 제일 좋아하던 음악 중에 그룹 사운드 중에 하나가 CCR이었거든요. Creedence Clearwater Revival이라고 하는 그 Proud Mary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또 Who Will Stop the Rain이니 뭐 이런 거, 이게 다 반전 가요들이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삐딱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온통 젊은이들은 다 그거에 젖어버리는 거죠. 그냥 마약하고, 심지어 말이죠, 월남에 파병되어 있던 미군 병사들의 35%가 마약을 했대요. 그런 상태로 전쟁을 했으니 이 무슨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정치도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무렵에 이런 분위기를 대변을 하는 대통령 후보가 바로 리처드 닉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이 닉슨이 전쟁 끝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들고 나와서 대통령이 되는 거죠. 이 같은 미국 내의 반전 분위기 속에서 1968년 닉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전쟁은 싫다. 전쟁을 끝내자.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밖에 나가 있는 미군들을 끌어들이자. 본국으로 소환하자라고 하는 이런 미국민들의 반전 정서에 부응할 과제가 새로운 닉슨 대통령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또 닉슨 행정부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해외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을 불러들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진행되는 저 베트남 전쟁을 끝낼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1973년에 이 북베트남, 즉 호치민이 세웠던 그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그러니까 미국이 참전해서 싸웠던 이 남베트남 사이에 휴전 협정에 서명을 하게 되고요. 1975년에는 베트남으로부터 미군이 완전히 철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곧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점령을 해가지고 베트남이 공산 통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됐느냐? 미국 내 반전 분위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미국 국민들이 전쟁을 정말 싫어하게 됐던 거예요. 자, 그런데 미국 지도부의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미군은 철수하고 어떻게든 해외 군사 개입은 줄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는 바로 소련의 위협인 것이죠. 소련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소련은 여전히 팽창주의 정책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어디든지 권력의 공백, 힘의 공백만 생기면 거기를 들어가서 그걸 공산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리고 미국은 그걸 원치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군사 개입은 줄이면서 소련을 막아낼 것인가? 이거는 모순이지만 어쨌든 해결해야 될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때 키신저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중국과 손을 잡자, 중국을 활용하자라고 하는 아이디어인 겁니다. 그 무렵에 중국은 소련하고 분쟁이 발생을 한 거예요. 소련하고 원수지간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중화인민공화국, 모택동이 이끄는 바로 그 공산 중국을 만드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던 사람이 바로 스탈린 아닙니까? 사실은 스탈린이 만든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택동의 군사 전략이라든가 또 모택동이 사용했던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 상당 부분이 스탈린으로부터 왔던 것이죠. 그리고 중국이 공산화되고 나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되고 난 이후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경제건설, 또 이 군사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 모든 것을 다 스탈린의 고문단들이 와서 그걸 만들어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중화인민공화국은 소비에트 연방이 만들어 놓은, 스탈린이 만들어 놓은 나라였다, 이렇게 보셔도 큰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두 나라가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부터냐? 1953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1953년이면 바로 우리나라 6.25 전쟁이 휴전이 이루어졌던 때잖아요. 근데 그 해에 스탈린이 세상을 떠납니다. 스탈린이 떠나면서 후르시초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뒤를 잇게 되죠. 그런데 이 후르시초프는 누구든지 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제 최고 지도자가 되면 자기를 띄우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스탈린의 그 그림자가 너무 센 거예요. 너무 짙은 거예요. 그래서 후르시초프는 스탈린 격하운동을 하게 됩니다. 스탈린이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 이런 것들을 그거는 너무 과했던 거야, 그건 잘못한 거야 라고 깎아내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모택동의 입장에서는 이 후르시초프가 정말 괘씸한 거예요.
왜? 모택동은 스탈린을 존경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깎아내리는 거예요, 후르시초프가.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갈등이 막 불거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중국에 주둔하고 있던 소련 군사 고문단이라든가 또 경제 고문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철수를 하게 된 겁니다. 특히 모택동이 추진하는 대약진 운동 같은 것이 소련 후르시초프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이거는 너무 집단주의, 전체주의의 성격이 너무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충돌이 더욱더 심해졌고, 그래서 소련 사람들이 다 중국으로부터 철수를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60년대에 들어서는 아예 국경 분쟁까지 나게 되고, 둘이 서로 도저히 얼굴을 볼 수 없는 원수지간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60년대에 들어서. 자, 그렇게 되니까 닉슨의 국무장관이었던 키신저의 입장에서는 그게 눈에 들어온 거죠. 소련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중국하고 손을 잡으면 되겠다. 그래서 그 중국하고 소련의 국경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게 되면 소련이 함부로 다른 데에서 나대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 중국과의 국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미국이 중국과 손을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72년부터 본격적으로 닉슨이 중국을 방문해서 모택동을 만나고 핑퐁 외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처음부터 국교 정상화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탁구 경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핑퐁 외교라고 합니다만은, 그거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이 화해 분위기, 친선의 분위기를 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76년에 모택동이 사망을 하게 되고 등소평이 집권을 하게 되고, 그 등소평은 본격적으로 개혁 개방을 추진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중국의 문을 열어젖히게 된 거죠. 미국으로서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1979년에 미국과 중국은 본격적으로 정식 수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미국이 수교를 하고 있는 중국의 카운터파트는 중화민국이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모택동이 이끄는 바로 그 공산중국이고, 중화민국은 장제스가 이끄는 바로 그 자유중국이라고 불리던 바로 그 나라였거든요. 타이완이죠. 그런데 79년에 미국이 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제휴를 하면서 중화민국하고는 단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대만은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나라도 아니고 나라가 아닌 것도 아니고 나라인 것도 아닌 이상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수많은 나라들이 중화민국하고 단교를 하고 그 대신 중화인민공화국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중화민국을 버리고 중화인민공화국하고 수교를 했지 않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였고,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런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는 참 아주 애매모호한 지위를 유지를 했는데, 미국은 대만을 어떻게 대했냐면, 대만은 나라는 아닌데 이 중국 대륙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인데, 그렇다고 해서 대만도 전혀 인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닌 그런 묘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 공식적인 입장은 뭐냐면, 중화인민공화국이 중화민국을 흡수해서 통일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무력으로 점령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화민국 사람들, 타이완 사람들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합병하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입장 을 미국은 취하게 된 것이고, 그건 우리나라도 비슷하고 다른 나라들 대부분 다 그런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손을 잡고 소련을 견제하는 그런 국제 질서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중국이 미국에게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부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큰일 난 거는 대만만 큰일 난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도 큰일이 나게 생긴 거예요. 자, 미국이 중국하고 손을 잡잖아요. 근데 중국은 북한하고 가깝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이 남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왜? 6.25 때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중공군이 내려와서 중공군이 북한과 손을 잡고 미군과 싸우고 이 남한 대한민국 군대하고 싸웠잖아요. 그런 나라가 그렇게 좋아 보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김일성이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굉장히 고무가 된 거지. 이제 나한테 기회가 오나 보다. 이제 나한테 저 남한을 통째로 접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나 보다 라고 고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미국은 반전 분위기잖아요. 베트남에서도 미국이 철수할 상황이잖아요. 그건 너무나 뻔한 상황인 거죠.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모험을 한번 해볼까 하고 모험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968년 1월 21일 날 북한 특수부대를 남한으로 잠입을 시키죠. 김신조라고 하는 사람 기억을 하실 겁니다. 김신조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걸 121 사태라고 부르는데 북한 특수부대들, 우리는 그 당시에는 이걸 무장공비라고 불렀습니다만은 북한 특수부대인 거예요. 그 특수부대원들을 잠입을 시켜서 그들이 유유히 버스를 타고 이 남한의 버스를 타고 말이죠. 그래서 세검정까지 왔어요. 자문까지 거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쪽 남한의 경찰들하고 뭐 군대들하고 부딪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전투가 벌어집니다만은 청와대 뒷산까지도 오게 된 거예요. 그들의 목표는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을 사살하는 게 그들의 목표였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이제 뭐 이 버스가 폭파가 되고 막 이런 사태가 발생하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청운중학교 아이도 하나가 죽었어요. 제가 그걸 왜 아냐면 1968년에 제가 청운중학교에 입학을 했거든요. 시험에 붙은 거예요, 그때. 거기가 2차 중학교였습니다만 2차 시험에서 이제 제가 붙게 된 건데 그래서 청운중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청운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낯이 있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청운중학교 다니는 학생이 죽은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지금도 그 청운중학교 후문에 가면 그 학생의 묘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난리를 이제 치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1월 23일에는 이게 121 사태거든요. 무장공비를 청와대 뒷산으로 내려보는 게 121 사태인데 1월 23일에는 미국 정보 수집함이었던 푸에블로라고 하는 이 미국 선박을 북한이 그냥 납치를 해버려요. 동해상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김일성이 기고만장을 한 거죠. 미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런 짓을 벌인 겁니다. 왜? 어떡할 건데? 이런 거죠. 떠보는 거죠. 미국 어떡할 건데? 미국 내에서 저 반전 분위기가 저렇게 고조가 됐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이런 계산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그해 10월에는 또 대규모 특수부대 병력을 또 이 울진 삼척지구 이쪽으로 또 내려보내서 그냥 그 동네를 뭐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졌던 이유는 전 세계적인 특히 미국 내의 반전 분위기가 정말 고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의 입장에서는 네가 어떡할 건데? 라고 하는 이런 배짱을 부릴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됐던 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정말. 그래서 그해 4월 달에 향토 예비군이라고 하는 걸 만들잖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병력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다라고 계산을 했던 거고 그래서 예비군까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 병력 숫자만이라도 늘려야겠다라고 이제 예비군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때 교련도 시작하거든요. 학교들마다 다 이제 군사훈련을 시작하잖아요. 고등학교에서. 그때 저 기억이 납니다. 그때 뭘 가지고 훈련을 받았느냐? 나무총, 목총을 가지고 훈련을 받았어요. 예비군들도 목총을 가지고 무장을 한 거예요. 세상에. 왜? 무기가 없으니까. 무기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무기 공장이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그럼 미국한테 뭐 요구를 하면 어떠냐? 미국 전혀 원치 않았던 겁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늘어나는 걸 원치 않았던 거예요. 왜? 자기네 나라 군대도 줄이는 판인데 그럼 남의 나라 군대까지 늘려놓습니까? 이거 지금 미군도 철수하게 생겼는데.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무기 국산화, 소위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게 본격적인 대한민국의 어젠다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번개 작전이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총도 만들고 박격포도 만들고 하는 우리 실력 가지고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청계천에 있는 뭐 그런 고물상들 돌아다니면서 끌어모아서 무기도 만들고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나 그게 빈약한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1972년에 실제 주한미군이 철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정말 큰일 난 거예요. 자, 그래서 그해 10월 유신이라고 하는 걸 선언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 독재가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무슨 선거 그런 거 없어. 헌법 다 정지. 이렇게 된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제 유신 독재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된 거고 그런데 그게 말로만 됩니까? 그래서 1973년에 중화학 투자라고 하는 게 본격적으로 선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주영한테 그 당시에 청와대 제2경제수석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오원철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 주도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중화학 공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의 산업은 뭐냐? 그러니까 주로 섬유 산업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옷 봉제 공장,
또 인형 공장 뭐 이런 것들이 주류를 차지했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산업으로 진출을 하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주영 같은 사람한테 본격적으로 이 대형 유조선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울산 현대조선소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고, 또 박태준한테는 철강 공장을 만들자라고 해서 포항제철이 그때 시작이 되는 거고, 이병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중화학에 뛰어드는 거고, 락키화학이라든가 금성사라든가 이런 데에 전자산업이 본격화되고 하는 이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화학공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였느냐? 경제적으로는 경공업 이후의 산업을 시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욱더 큰 목적은 바로 군수산업에 있었던 겁니다. 방위산업이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 해군 함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탄약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대포와 소총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비행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하는 이런 목적이 가장 컸던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정주영한테는 해군 함정을 만들어 이렇게 됐던 것이고, 또 이병철한테는 당신은 탱크를 만들어 이런 과업을 줬던 것이고요. 또 이 구인회 럭키 금성, 지금은 LG입니다만 그때 그 당시에는 락키 또 금성이었잖아요. 거기에다가는 미사일과 또 레이더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비, 생산 이런 것들을 맡기게 됐던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중화학 투자를 이 재벌들한테 맡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군수 산업을 이들에게 맡겼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만들어졌던, 그때 시작했던 그 중화학공업, 그것이 현재 대한민국이 먹고 사는 바로 주력 산업이 됐던 거예요. 조선산업, 자동차산업, 또 기계공업, 석유화학, 전자산업 이런 것들이 다 그때 시작했던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뜨기 시작한 소위 K방산이라고 하는 것도 다 그때 시작된 거예요. 그때 시작된 거죠. 그래서 주력 산업이 됐고 우리가 그걸로 먹고 사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그 산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 다음 단계 산업으로 지금 우리가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박정희가 시작해놓은 산업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게 정말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런데 그게 바로 박정희에게는 자신의 발목을 잡는 일이 됐던 겁니다. 왜? 미국의 대드는 꼴이 됐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박정희가 이렇게 군수산업에 투자를 하고 중화학공업에 투자를 하니까 이것을 싫어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미국이 이걸 싫어했어요, 우선. 왜? 중국이 싫어하거든요. 중국은 남한이 군사적으로 커지는 걸 전혀 원치 않아요. 왜? 북한이 그걸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마음을 잡아야 되는 거죠. 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한 이 중화학 투자, 또 자주 국방, 무기 국산화 이런 것들은 다 미국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결정적으로 싫어하는 거를 하게 됐던 거죠. 박정희는 뭐냐? 바로 핵무장입니다. 원자탄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원자탄을 만들지 않으면 버림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미국은 분명히 남한을 버린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 뭐냐? 바로 원자탄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플루토늄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원자탄 만드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왜냐? 중국도 싫어하죠. 일본도 싫어하죠. 북한 당연히 싫어하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신저가 나서서 박정희한테 압력을 가해가지고 이걸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박정희가 핵무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미사일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거리 500km짜리 이런 미사일 개발을 하는데 이것은 또 미국이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건 중국을 커버하는 거잖아요. 중국까지 그게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도저히 대한민국의 미사일 개발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이 압력을 가해서 한국의 미사일은 180km 이상을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거리 제한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자발적인 협약이라고 하는 형태를 취하긴 했지만 이것은 미국이 압력을 가한 결과인 거죠. 그 거리는 뭐냐? 평양을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박정희는 미국하고 갈등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특히 1977년 카터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인권 대통령이잖아요, 그 사람은. 그런데 여기는 뭐 유신 독재인이지, 그러니까 뭐 인권 탄압하지,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영삼, 김대중을 잡아 가두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카터는 그걸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카터는 김대중 편이었던 것이죠, 말하자면. 그러면서 이 남한하고 미국하고 갈등이 아주 극심한 상태였던 거고, 그 카터가 대한민국 국회에 와서 연설을 했거든요. 그 자리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던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을 그 옆에 두고 대한민국의 인권 탄압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몇 번이고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라는 사람을 그야말로 면전에 바로 옆에 두고 면전에서 모욕을 줬던 거죠. 그럴 정도로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1979년 KCIA 중앙정보부 중정부장이었던 김재규가 그 술자리에서 둘이 같이 이제 술을 마시던 그 술자리에서 암살을 하게 되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을. 그러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고 대한민국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과정에 미국과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거기에 여러 가지 음모론도 많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내막이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뭐 이미 다 두 사람 다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런데 분명한 거는 미국과 박정희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또 그 뒤에는 뭐가 있었느냐? 미국이 중국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요인이, 즉 미중 접근이 박정희의 무기 국산화, 유신, 자주국방, 중화학 투자 이런 것에 굉장히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을 했던 거죠. 또 일본도 여기에서 작용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중화학공업으로 우리가 막 커지잖아요. 예를 들어 조선산업 같은 게, 한국의 조선산업이 막 커지면서 일본을 본격적으로 위협을 하기 시작했어요. 철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일본이 다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는, 경제 패권을 가지고 있는 그 중화학 산업에 한국이 본격적으로 도전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도 굉장히 뭔가 불안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박정희에 대한 견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김대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 가서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된 것도, 그것을 일본 정부가 뒷받침을 하게 된 것도 사실은 이 박정희와 미국과의 갈등, 또 중화학공업, 또 무기 국산화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말이죠, 세계는 경제적으로 자유무역의 시대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 1929년 이후에 세계 대공황을 거치면서 미국을 필두로 해서 전부 관세 장벽들을 높이 쌓아놨거든요. 거기다가 2차 전쟁이 벌어지니까 장벽은 더욱더 높아졌던 거죠. 그래서 거의 무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끝났잖아요. 전쟁이 끝나서 미국이 추구했던 바는 뭐냐? 이제는 평화의 시대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는 유엔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죠. 경제적으로는 뭐냐? 전 세계가 자유무역으로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거대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단일 통화와 비슷한 체제를 만들고 또 비관세 장벽들을 낮추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 관세 장벽을 낮추는 게 바로 가트라고 하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 참가하는 선진국들이 참가를 했습니다만은 그 나라들의 관세 장벽이 낮아졌죠. 관세가 다 낮아지다가 보니까 이제 무역이 원활해지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하는 것도 성립을 하게 됩니다. 브레튼 우즈라고 하는 것은 미국 동부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만은 거기에 호텔에 모여서 44개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서 합의를 본 거예요. 국제 통화에 대한 합의를 본 거죠. 그게 뭐냐? 미국 달러는 근본위제로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미국 달러 금 1온스당 미국 달러 35달러다. 이렇게 딱 교환 비율을 정했습니다. 달러를 가져오면 금을 내주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게 교환 비율을 딱 정해놓고,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했냐? 그만한 금들이 없기 때문에 미국 달러와의 고정된 교환 비율을 서로 정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그 전 세계의 이 가트 체제, 또 브레튼 우즈 체제에 참가하고 있는 나라들이 단일 통화를 쓰는 것과 거의 같은 효과를
를 누리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아주 국제 교역이 원활해지고요. 그러면서 나라들이 전부 시장이 이렇게 확대가 되니까 생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사람들의 소득도 늘어나게 되고 번영의 길로 들어서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인강의 기적이니 또 프랑스의 기적의 30년이라든가 또 이탈리아의 기적 뭐 이런 그 수많은 기적들이 1945년 이후에 한 20년, 30년 동안 선진 유럽 국가들에서 기적적인 경제 성장이 진행이 되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두드러진 나라는 바로 독일과 일본이었습니다. 두 나라 다 2차 대전은 패전국이잖아요. 그 패전국은 망하게 돼 있는 거죠. 패전국은 일어설 수 없는 게, 당분간은 일어설 수 없는 게 그게 상식인 거죠. 왜?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보니까 이 소련이라고 하는, 미국과 소련은 동맹국가였습니다. 이 소련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났더니 미국하고 적국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팽창 정책을 펼치고 다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고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미국이 이거 안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고쳐먹게 됐어요.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가 되고 그리고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야, 이거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를 믿을 수가 없구나. 그거 어떻게 막지? 미국 혼자서 이걸 다 할 수는 없으니 거기에 그 국경에 있는 나라를 키워야겠다. 그것이 바로 일본과 독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나라 둘 다 패전국이었고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 나라였고 원수의 나라인 거죠. 그런데 이 두 나라를 미국이 보듬어 안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길러야겠다. 이 나라를 성장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고 그리고 이 나라에서 만들어진 물건들을 미국이 적극적으로 사주죠. 그래서 경제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일본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눈에 띄었는데 일본의 강점이 뭐였어요? 조선산업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죠. 이거는 근데 2차 대전 이전부터 있었던 산업들이거든요. 일본에. 그런 엔지니어들이 있었고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2차 대전 이후에 미국 기술하고 결합이 되면서 더욱더 발전을 하지만 정말 획기적으로 발전을 했던 산업이 뭐냐면 전자산업이었던 겁니다. 일제 전자산업, 소니, 히타치, 도시바 이런 데들을 보면 이게 완전히 전자제품은 일제로 메이드 인 재팬으로 완전히 도배를 했잖아요. 전 세계가.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전자제품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게 뭡니까? 반도체잖아요. 그 반도체를 누가 개발을 했느냐? 반도체의 원조가 누구냐? 그거는 미국이에요.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반도체 밸리이잖아요. 실리콘이라고 하는 게 반도체 소재 아닙니까? 그게 미국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왜 시작이 됐느냐? 처음에는 AT&T라고 하는 통신회사에서 통신을 잘하기 위해서 트랜지스터를 개발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된 계기는요. 바로 우주 개발 경쟁이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먼저 소련이 스푸트닉이라고 하는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에다가 쏘아 올리잖아요. 사실은 그 기술은 독일의 기술이었어요. 나치 독일의 과학자들을 데려다가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좀 보태가지고 인공위성을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나치 독일이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패전국이 됐습니다만은 그 소련이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야, 이거 큰일 났네 해서 연방정부가 나서서 우주 개발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소련이 인공위성을 쏘고 난 다음에 미국이 케네디가 선언을 합니다. 1960년대가 가기 전에 70년대가 오기 전에 인간을 달 표면에 착륙을 시키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투자를 해요. 그 이전까지 미국은 정부가 과학에 투자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각자 다 알아서 하는 거지. 자본주의 국가 아닙니까? 자본주의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웬만한 건 다 개인이 하는 거예요. 정부는 도로 닦아주는 거 정도 또는 전쟁이 났을 때 그 전쟁을 하는 정도 그 정도의 역할을 정부가 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다 각자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였습니다. 과학도 마찬가지고 과학이 발전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발전시키면 과학은 발전하는 거죠. 그런데 소련은 어땠습니까? 소련은 과학의 발전 거의 모든 거를 다 공산당이 주관하에 정부가 다 했잖아요. 미국도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선언을 한 거죠. 정부 돈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그때 미 항공우주국 나사라고 하는 것이 그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연방정부 돈으로 그 우주 개발에 착수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우주 개발을 로켓을 쏘아 올려야 되잖아요. 이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추진체, 불을 확 쏴서 밀어 올리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추진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컴퓨터를 우주선에 집어넣어야 되는 바로 그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컴퓨터를 우주선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컴퓨터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였느냐? 집채만한 거였던 거죠. 커다란 방에 가득 차는 그게 컴퓨터였던 겁니다. 그거 이외에는 다른 건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었죠. 그것을 만든 것도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것을 만들어서 성공한 기업이 바로 IBM이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건데, 근데 그 우주선에 컴퓨터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궤도 계산이라든가 그런 걸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조그만 우주선 그 캡슐, 특히 그 사실은 이 우주선이 거대하지만 거기서 거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추진체 로켓이고요. 사실 사람이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은 굉장히 작잖아요. 그 끝에 붙어 있는 그 캡슐. 근데 컴퓨터를 거기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IBM이 그때 만들고 있던 컴퓨터라고 하는 건 너무나 커서 거기는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그때부터 컴퓨터를 줄이는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컴퓨터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작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저와 비슷한 또래의 구독자 분들께서는 트랜지스터 라디오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만은 트랜지스터 라디오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거는 반도체 이전 단계였던 거죠. 그 트랜지스터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엔 진공관이라고 하는 거였었고, 그거 사이즈를 계속 줄여야 되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트랜지스터를 발명한 사람들에게 이제 나사가 또 미국 연방정부가 굉장히 많은 연구 자금을 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처음 시작됐던 데가 바로 이 스탠포드 대학 근교,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의 스탠포드 대학 근교에 있는 그런 산호세 지역 이런 지역들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이 반도체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정부 돈을 가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반도체라고 하는 게 이제 실리콘을 그 재료로 하잖아요. 소재가 실리콘이니까 그 동네가 실리콘밸리라고 이름이 붙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우주 개발을 하기 위한 연구 개발, 이걸 통해서 반도체의 미세화 과정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때 인텔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서 생겨나는 것이고, 한때 인텔은 D램 분야에서 최고였습니다. 압도적인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D램 하면 인텔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은요, 그 반도체를 어떤 용도로 썼냐? 군사적인 용도로 썼던 거죠. 군사 용도 아니면 우주 개발이었던 거예요. 다른 거는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었고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 아니, 군사적인 용도, 우주 개발 용도로도 돈이 넘칠 정도로 제공이 됐던 거거든요. 연방정부가 그렇게 해줬던 거예요. 근데 다른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거죠. 그래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곳에서 다른 시도들을 하긴 했지만 별로 상업 용도로는 노력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반도체를 가지고 장사를 시작한 데가 바로 일본 기업들이었던 겁니다. 소니, 도시바 이런 데들이었던 거예요. 또 계산기 있잖아요. 전자 계산기요. 캘큘레이터 말씀드리는 거죠. 계산기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전 세계를 석권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일본의 전자제품이 메이드 인 재팬이 전 세계를 석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독일도 비슷한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미국 기술을 가지고 그걸로 돈을 엄청나게 번 그 당사자가 바로 일본이었던 거죠. 또 독일도 비슷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유무역 분위기, 또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하는 세계 단일 통화, 실질적인 단일 통화 체제, 또 이것과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해가는 그 반도체, 그것에 기반을 둔 전자산업, 정보산업,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해가면서 번영의 시대로 접어들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일본과 독일이 잘 나가고 있는데 미국은 오히려 주춤주춤 오히려 침체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였어요. 하나는 이 일본과 독일이 이 산업 경쟁력이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미국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만큼 미국 물건이 덜 팔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그 디트로이트라든가 이런 자동차 기업들이 침체에 빠지게 되고 전자산업은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는 측면이 또 하나 있었고, 근데 그것보다도 더욱더 근본적인 문제는 화폐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971년에 미국이 금태환 중지를 선언을 하거든요. 이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 달러를 금화고 교환해주지 않겠다라고 일방적으로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브레튼우드 체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것은 미국 달러와 금과의 교환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금 1온스당 달러 35달러예요. 35달러를 가지고 오면 금 1온스를 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려면요, 미국 연준이 돈 발행량을 상당히 잘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돈을 마구 찍어내다가 보면 그 종이돈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그걸 금하고 교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금이 모자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연준이 그걸 안 한 거예요. 왜냐? 소련과 전쟁 때문에 그랬던 거죠. 소련과의 냉전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소련과 미국 간의 군사적인 대결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거죠. 물론 직접 전쟁을 한 것은 아니지만 대리전들이 곳곳에서 벌어졌고 미군 기지가 세계 곳곳에 펼쳐져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미군 기지가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일본에도 오키나와에도 그렇고 뭐 저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세계 곳곳에 미군 기지가 있는 겁니다. 왜? 소련하고의 대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거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거기다가 베트남전이 또 있었던 거죠. 거기도 그야말로 이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달러가 들어갔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정상적으로 조달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조달을 해야 돼요. 그러면 별로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자면 국민들이 고통스럽잖아요.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미국 연방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그걸 쓰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다가 쓴 겁니다. 그럼 국채는 누가 인수를 했느냐? 그것은 일반 투자자들도 부분적으로 인수를 했지만 미국 연준이 인수를 한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국채를 인수한다는 얘기는 연준이 돈을 쓰는 것은 돈을 찍는다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 돈을 찍어서 미국 연방정부에 국채를 사줬다. 이거니까, 그러니까 돈 찍어서 그냥 돈을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가치가 당연히 떨어지죠. 달러 가치가. 자,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나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달러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네? 라는 걱정이 당연히 들게 되고, 그래서 연준이 와서 그 돈을 교환을 해가기 시작했어요. 슬금슬금. 그럼 미국 연준이 갖고 있는 금 보유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러다가는 진짜 금이 바닥을 드러내겠는데 거의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연준이 보유하고 있던 금 보유량이. 이러니까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이거 안 되겠다. 결단을 내려야지. 그래서 금태환 중지를 선언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금 못 바꿔줘 하고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게 된 거죠. 정말 못할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달러 가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달러 가치가 급격하게 추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추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가치가 추락을 하면 그 돈으로 표시된 물건의 가격은 당연히 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아주 굉장히 심한 인플레이션 시대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다음 해인 1973년에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잖아요.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터지는 거죠. 이집트라든가 이런 나라들과. 그런데 이때 처음으로 중동 산유국들이 어떻게 했느냐? 산유국 담합기구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라들끼리 담합을 하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쟁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산유국들끼리 담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석유 생산량을 확 줄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확 뛰는 거죠. 3배, 4배 갑자기 이렇게 석유 가격이 뛰게 되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거고 산업이 다 가다가 멈춰 서게 되는 거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은 멈춰 서고 실업은 급격하게 늘고 그런데 물가는 어떻게 돼요? 급등을 하게 되는 즉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 플러스 오일 쇼크 두 개가 결합이 돼서 엄청나게 물가가 오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경제학자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이 결합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기가 좋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 전까지 상식은 그거였어요. 경기가 좋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값은 뛰는 거다. 이게 상식이었는데,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오히려 그게 아니고, 경기는 아주 극도로 나빠졌는데, 물건값은 오르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게 됐던 거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경제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미치게 된 겁니다. 그 이전까지의 경제 이론은 대부분은 케인스 이론이었어요. 존 메이나드 케인스라고 하는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화폐와 고용에 관한 일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썼고 그것에 경제학자들이 매료당했죠. 이럴 때는 정부가 돈을 풀어서 재정 적자를 내가지고 그 물건을 사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세금은 줄이고 돈은 많이 써야 된다, 정부가. 그렇게 재정 적자를 내다가 보면 그러면 경기가 살아나게 된다. 그 정부가 돈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케인스 이론이거든요. 그럴듯하잖아요. 대부분 경제학자들이 다 이 케인스주의자가 된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학부 다닐 때, 제가 75학번입니다만 75년부터 79년까지였는데, 연대 경제학과의 모든 교수님들이 다 케인스주의자들이었어요. 사실은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학자들이 다 케인스주의자였고, 그 무렵에 미국의 경제학자들도 대부분 다 그런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1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폴 사무엘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그 옛날에 경제학을 배운 사람은 사무엘슨 경제학이라고 하는 걸 다 배웠어요. 경제원론 시간에. 그 사람도 케인스주의자였거든요. 그런데 2회 노벨상 수상자는 누구냐면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정반대 이론을 폈습니다. 그게 뭐냐? 케인스 이론 때문에 이렇게 망한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사람은 한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정부가 돈 풀어서 하면 처음에는 좀 뭔가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마약이다. 그래서 이 꼬라지가 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부는 돈을 아껴야 되는 거야. 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지. 경제가 잘 되려면 사람들의 생산성이 높아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정부는 돈을 아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돈을 아껴야 돼. 그래야 잘 살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아주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상식, 도덕적인 상식에 맞는 처방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부와 관련돼서 놓고 보면 이게 작은 정부론이고 시장 경제론이고 그랬던 것이죠. 이런 쪽이 이제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런 계열에 섰던 학자들이 이제 밀턴 프리드만, 또 프리드리히 하이엑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경제학자가 이 프리드리히 하이엑라고 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 대중적인 설득력이 더 컸던 사람은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굉장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정치에. 이 두 사람의 이론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영국 보수당의 대처 수상입니다. 미국에서는 레이건 대통령인 거죠. 레이건이라고 하는 배우 출신 정치인이에요. 레이건은 배우였어요. 근데 저쪽으로 가면 되겠구나 해서 이제 이 사람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된 거고, 미국 대통령이 1980년에 당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1979년에는 대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영국의 수상이 됩니다. 진짜 어떻게 하다가 영국 수상이 된 사람이 대처인데, 이 두 사람이 영국과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기 시작한 거죠. 79년부터 80년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냐? 작은 정부예요. 감세 정책이에요. 규제 완화예요. 이런 것들을 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들어먹기 시작했어요. 그게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저게 되는 거네? 물가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물가가 잡히게 된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이전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아주 극심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집권을 하고 나서 정책을 바꾸니까 물가가 급격하게 잡히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거구나. 그래서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이런 나라들로 쫙 이 정책들이 펼쳐져 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전 세계에 다 그 조류가 퍼져나가게 됐던 거예요. 최고의 호황기를 누리게 되는 그런 시대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소위 신자유주의 시대로 접어들게 된 거죠. 자, 2차 대전 이후에 선진국들,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는 건 전쟁 당사국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2차 대전에 다 전쟁의 적이 돼서 서로 싸웠던 그 나라들이 이제 미국 밑으로 다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자유무역 체제 속에서 서로 무역을 하면서 이렇게 번창을 해 나가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근데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새롭게 태어난 또 다른 그룹의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식민지에 있다가 벗어난 나라들이죠. 우리나라도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된 거고, 수많은 나라들이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나라들이 브라질이라든가 인도라든가
또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또 중동의 수많은 나라들, 아프리카의 나라들, 이런 나라들인 거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인 거예요. 자, 근데 이 나라들은 자유무역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자유무역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그 상대방이 누굽니까? 그 선진국들이잖아요. 선진국이 뭐예요? 바로 자기들을 착취했던 바로 그 당사자들 아닙니까? 그 제국주의자들. 그 제국주의자들하고 자유무역을 한다고? 그건 절대로 할 수가 없어.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 이론도 종속 이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종속 이론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 선진국들, 산업이 이미 발달해 있는 저 선진국들하고 후진국, 식민지 경험을 갖고 있는 후진국들이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이 후진국은 선진국에 가서 종속이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게 종속 이론이에요. 제가 1982년부터 84년까지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다녔거든요. 저는 도시계획을 전공했었습니다. 석사과정에서. 그때 정말 이 종속이론이라는 게 정말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팽배했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정말 잘못했다는 거죠. 전두환도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그런 수출 지향적인 나라가 아니고 자급자족을 지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소기업 중심의 자급자족 체제를 지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종속이론이 궁극적으로 처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주로 독립을 한 이 신흥 독립국들은 대부분 다 그런 체제로 지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유무역 수출 지향 이런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수출을 했던 거는 이제 중단. 그래서 수출해왔던 거는 다 국내에서 써야 돼. 그리고 그 선진국들로부터 수입했던 건 어떻게 하느냐? 그건 수입 대체를 해야지. 우리가 공장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공장에서 스스로 생산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 수입 대체 산업화라고 하는 거. 수출 지향 산업화가 아니고요. 수입 대체 산업화라고 하는 것이 이 신흥 독립국들의 거의 공통적인 지향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을 만들려면 돈이 없잖아요. 돈이 있어야 공장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침 말이죠. 1973년부터 오일 달러라고 하는 게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동 산유국들이 이 기름값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잖아요. 그 돈을 그 기름값, 석유 대금을 달러로 받았거든요. 자, 그 달러로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달러를 어떻게 보관을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으면 그걸 금고에 넣어놓을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 재산을 유지를 하지? 한데 미국하고 그때 미국이 이 중동 산유국들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득하느냐? 당신네들 말이야. 그 달러 그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맡겨.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연방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테니까 당신들이 국채를 사. 그러면 당신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거를 그 달러 현금으로 교환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국채를 사라고. 우리가 절대로 미국이 부도 낼 이유가 뭐 있어? 미국처럼 탄탄한 나라가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절대 부도 안 내니까 우리 국채를 사.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 가만히 듣고 보니 그렇거든요. 이걸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제일 안전한 투자가 어디냐? 미국 국채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채에다가 돈을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돈은 그러면 그 달러는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미국 시중은행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시중은행들이 그 달러가 넘쳐나게 된 겁니다. 어디다 그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마땅한 대출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나한테 돈을 빌려주세요 하고 거기에 줄을 서게 된 나라들이 바로 중남미의 신흥 독립국들이었던 거죠. 그 나라들이 수입 대체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 공장을 지어야 돼. 그 공장 지을 돈을 미국 은행에서 빌린 거예요. 미국 은행들은 돈이 넘쳐났던 거죠. 그걸 빌려준 겁니다. 그리고 그 금리가 매우 낮은 상태였어요. 왜 달러가 넘쳐나니까 금리가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물가는 엄청나게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 물가는 뛰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싼 달러를 이 중남미 국가들 또 다른 이 신흥 독립국들이 갖다가 그걸 가지고 공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급자족 체제를 추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레이건, 대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했던 일이 뭐냐? 돈줄을 조이는 일을 했던 거죠. 그리고 연준하고 같이 이제 그게 짝짝꿍이 잘 맞았던 거예요. 미국 연준하고. 그러면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립니다.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가느냐? 20%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가요. 지금 많이 올랐는데 지금 5% 정도지 5.5%.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그런데 레이건 초기에 그게 얼마까지 가느냐? 20%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시중은행 금리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 돈을 빌려다가 썼던 차입자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망한 거죠.
그래서 중남미 국가들 이런 나라들이 완전히 다 부도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82년부터 보면 이 중남미 국가들 대부분이 다 부도가 나요. 왜? 금리가 높아지니까. 그러면서 완전히 수입 대체 산업화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나라들도 다 소위 신자유주의 쪽으로 줄을 설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는 겁니다. 왜? 그 부도 문제를 해결해 줄 주역이 누구예요? 그게 IMF잖아요. IMF가 나서서 이제 그러니까 대출 연장, 상환 연장도 해주고, 탕감도 해주고,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IMF가 그 부도난 나라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IMF 조건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도 1998년에 다 그 겪었잖아요. IMF 체제라고 하는 거. 그 신자유주의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신자유주의 핵심은 뭐냐? 돈 조금 써. 이거죠. 또 세금 올려. 세금 올리는 게 신자유주의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네가 돈을 모아서 돈을 갚으란 말이야. 이거인 거죠. 그게 대부분은 신자유주의라고 받아들여진 거고, 그래서 이 중남미 국가들도 그런 체제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 신흥 독립국이면서도 그렇게 안 한 나라들이 4나라가 있어요. 4나라. 그게 대한민국,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 이 4나라는 다른 대부분의 신흥 독립국처럼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종속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럼 뭐냐? 수출 지향형 시스템을 추구를 했던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은 사다가 쓴다. 그런데 사다가 쓰기 위한 돈은 어떻게 버느냐? 다른 나라들, 선진국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내부에서 만들어서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들인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걸 사다가 쓴다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 즉 글로벌 경제 속에 아주 적극적인 플레이어로 참여를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신흥 독립국은 어떻게 했다고요? 벽을 쌓는 거였던 거예요. 왜? 그 피해의식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적극적으로 글로벌 시스템으로 갔던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그런 수출 지향형 시스템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재벌 시스템이니까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중소기업 시스템으로 가고 자급자족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김대중 대통령부터 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위 김대중의 대중경제론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이 종속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양심적인 지식인이라면 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양심이 근데 사실은 틀린 양심이었던 거죠. 전혀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양심에 따라서 주장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대부분의 신흥 독립국들과 다른 길을 걸었던 수출 지향형 국가들, 아시아의 4마리 호랑이들은 다 성공을 거두었고 지금 그 4나라 다 선진국에 진입이 있는 거죠. 다른 대부분의 신흥 독립국들은 다 실패했어요. 하나같이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말이죠.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아주 강경한 대소 억제 전략 또는 대소 붕괴 전략을 펴게 됩니다. 사실은 나라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저 나라를 나는 무너뜨리겠어 라고 하는 정책을 펴는 건 정말 글쎄요. 그건 상식에 맞지 않아요. 근데 레이건 대통령은 그렇게 한 거예요. 소련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소련을 뭐라고 불렀냐면 Evil Empire라고 불렀어요. 사악한 제국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남의 나라를 어떻게 그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레이건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아마도 레이건이 배우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할리우드 배우였거든요. 근데 그 Evil Empire 이런 거는요. 스타워즈 같은 데 나오는 그런 컨셉입니다. 소련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련에 대한 압박을 엄청나게 가하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정책이 뭐냐면 스타워즈라고 불리게 된 정책이었어요. 스타워즈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지구 궤도에다가 소련의 ICBM, 대륙간 탄도탄 요격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스타워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궤도까지 올라가서 뭔가를 하니까 그게 마치 이제 영화에 나오는 뭐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거예요. 근데 레이건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자, 소련을 붕괴를 시키고 싶은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소련이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 몰렸을 때 그럼 소련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핵무기를 쏠 거 아니냐? 미국 본토에다가. 그러면 미국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련 붕괴를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련이 갖고 있는 핵탄두가 달린 ICBM을 막아내야 되는
그럴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소련 붕괴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지구 궤도에다가 요격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레이건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근데 사실은 레이건이 추구했던 정책이 뭐라 그랬습니까? 작은 정부 정책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레이건 시기에 미국은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커져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모든 부문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을 했지만 이 군사적인 면에서는 엄청나게 돈을 쓰게 되는 겁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그래서 스타워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과연 소련의 ICBM을 막아내는 데 도움이 됐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요. 그냥 그건 폼으로 한 거지 실제로 그 당시의 기술 가지고 어떻게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아내냐 그런 이야기들도 반론도 많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레이건이 이렇게 하니까 소련으로서는 그 당시 고르바초프였습니다만은 소련으로서는 정말 신경이 쓰이는 문제잖아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미국 공격 무기가 무력화가 된다면 정말로 그러면 완전히 미국의 종속된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미국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소련도 어떻게든 이 미국의 스타워즈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실제로 돈을 쓰죠. 거기에다가 안 써도 되는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안 그래도 그 당시에 소련이 굉장히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소련 정부의 제일 중요한 수입원이 뭐냐면 석유 판매 수입이거든요. 그런데 80년대에 들어오면서 그 석유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70년대에 40달러, 배럴당 40달러까지 올라갔던 게 80년대 중반에 가면 그게 10달러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때 5천억 달러, 연간 5천억 달러 정도의 석유 판매 수입이 있었는데 그게 1,500억 달러 정도로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져요. 안 그래도 그래서 돈이 없는데 미국의 스타워즈에 대항하는 이런 데까지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정말 죽을 지경이 된 거죠, 소련이. 거기다가 레이건 대통령이 세계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소련한테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987년이었어요. 레이건이 베를린을 방문을 합니다. 서독에 베를린을 방문을 해서 그 베를린에 장벽이 있잖아요. 그 장벽 앞에 가서 레이건이 Mr. Gorbachev, tear down this wall 하고 그렇게 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고르바초프 당신 이 장벽을 헐어내시오. 하고 직접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르바초프로서는 아주 죽을 지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정말 이 체면도 많이 아니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1989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실제로 동독 사람들이 그 베를린 장벽 벽에 가가지고선 이 해머 들고 가가지고 망치 들고 가서는 그 벽을 두드려 부시는 일이 정말로 벽을 허무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동서독 통일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정말 꿈 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동유럽 국가들이 이제 소련 진영에서 탈퇴를 하게 되는 거고 드디어 1991년에는 옐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일종의 쿠데타 같은 거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고르바초프는 실각을 하게 되고 소련은 붕괴가 되고 공산주의 소련은 붕괴가 되고 그게 러시아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나라가 자본주의 러시아 국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계 그 이전까지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맞서 있는 이런 갈라진 세계가 이제 미국만이 유일한 초강대국인 그런 세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물론 소련이 붕괴된 것이 레이건의 압박 때문만 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 있었던 것이죠.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요인은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석유 판매 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 글로벌 경제의 트렌드가 그렇게 바뀌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또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러시아의 경제에 모순되는 상황 이게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말이죠. 지금 중국도 그런 상황에 초입에 들어가 있거든요. 중국의 부동산 문제를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동산 지금 1억 2천만 채가 비어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숫자가
뭐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맥시멈 1억 2천만 채가 비어 있어요. 빈집 상태로 있는 거예요. 또는 뭐 그 6,500만 채라고 하는 숫자도 있습니다만은 빈집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살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헛짓을 했다는 거잖아요. 쓸데없는데 돈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지금 이 중국의 멍해가 되어 있는 겁니다. 또 1대1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전 세계 곳곳에다가 쓰지 않는 송유관을 만들어 놓고 쓰지 않는 항구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중국은 그 나라 스리랑카 또 파키스탄 정부에다가 차관 대출을 해준 거죠. 그런데 그 나라들은 그것을 쓰지 않는 인프라스트럭처들이기 때문에 수입이 발생하지 않고 그래서 중국의 그 돈을 갚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경제의 모순이거든요. 쌓여있는 모순들. 중국은 이제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런데 소련은요. 그게 1930년대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한 50년 쌓인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 시베리아 개발입니다. 시베리아는 광대한 황무지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개발을 해야겠다. 여기 진출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 스탈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베리아에다가 엄청난 광산 채굴 시설들 또 그것을 재련하는 시설, 다른 중공업 시설들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갖다 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안 돌아가요. 그걸 공장을 돌려봐야 거기서 생산 원가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공산주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원가, 뭐 가치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억지로 돌아가도록 했던 것이죠. 그런데 자본주의 같았으면 망해도 벌써 망했을 그런 공장들이 그냥 그렇게 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순들이 누적이 돼 있었던 거죠. 사실 자본주의 시장경제 국가들은요. 한 10년 또는 한 20년마다 한 번씩 지독한 경기 침체, 공황 상태를 맞이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청소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와장창 한번 망하고 나면 돈 안 벌리는 거, 비효율적인 기업들은 다 쓸려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새로 시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주의 시스템은 그것이 없어요. 어떻게든 그냥 비효율적인 기업들도 다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소련이 그랬고 지금 중국의 국영 기업들이 다 그런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게 누적되어 왔는데 거기다가 석유 가격 떨어졌지, 거기다가 레이건은 또 저렇게 그냥 사방으로 압박을 가하지,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이 내부에서 그것을 견딜 수가 없게 된 것이고 내란이 거기서 벌어졌던 거고 그러면서 소련이 붕괴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991년 미국에 강력하게 맞섰던 소련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미국이라고 하는 유일한 초강대국만 남는 상황이 된 거죠. 그것을 우리는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부릅니다.